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전 세입자의 황당한 손해배상 청구, 악의적인 문의글 대처 방법은 비즈니스 관계인데 성관계를 난폭한 강아지 입마개 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그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의 행위를 과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생생법률쇼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과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를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법률에선 이 권리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서는 권리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일체를 양도하며 양수인에게 지급받게 되는 금전으로 이를 통해 그동안 점포에 형성해둔 유무형적 가치를 회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상가 임차인은 가게를 인수할 후임자를 구해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에 후속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체결을 하는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네, 실제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빈손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네, 2015년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관련된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10조의 4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기간 내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주선 행위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A씨는 2018년 4월 건물주 B씨와 서울 강서구의 한 지상건물 1층 일부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보증금 2,200만 원, 월 임대료 260만 원으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요. 이후 2021년 6월 이들은 임차 기간을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다시 2022년 7월 1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 공간에서 식당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말 식당을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확보해서 권리금 7천만 원의 양도 계약을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임대인 B씨는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으므로 3년의 임대차 기간에 한해서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권리금 계약은 해제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인 B씨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7천만 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으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서 7천만 원과 지원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건물주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이 임차인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1심과 항소심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1심과 2심에서는 재건축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를 했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임대인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A씨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했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해서 임차인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받았다라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요. 더욱 자세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에 따른 공사기간,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상가 건물 재건축은 임대인의 건축자금 조달 방법과 건축 계획 등에 크게 좌우가 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 기간이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일방적인 입장만을 내세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원심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은 어땠습니까? 대법원은 1, 2심 판결과 좀 달랐는데요. 네. 대법원은 건물 내구 연한 등에 따른 철거 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 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하거나 고수하는 경우에는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변론 종료 기준에 약 39년 경과를 했고 또 재건축을 위해 상당 부분 공시를 두고 있었고 다른 임차인들과 계약 시에도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서 임대인 B씨의 철거 재건축 고지 행위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되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대법원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1심과 원심에서는 임대인이 막연하게 2025년 말경 재건축을 할 계획이라는 정도만 언급을 했을 뿐 철거 및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단계 등 일정을 세워 고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건물의 준공연도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것이 정당한 임대인의 행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재건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재건축 계획을 밝힌 점 등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여부에 이런 점들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준비와 증거 제시가 필요해졌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우선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보호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주선 행위를 펼쳐야 합니다. 즉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본인 자신이 주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한 주선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귀책 사유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점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기에 달하는 차임을 미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루라도 3개월치 월세 밀린 날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생겨서 갱신은 물론 권리금 회수기에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즉 임대차 그 기간 동안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던지 건물을 훼손해서 그 자체로 임대차를 다시 연장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임대차 회수 보호규에도 상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많은 임차인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재건축, 건물 매매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 자체가 권리금 회수 방해 기회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렇지는 않고 재판부는 단순히 계약 통보, 해지 통보만으로는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이제 보지는 않고 네. 임차인은 충분한 회수 기회를 주선행위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 쪽에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권리금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도 드는데요. 이 소중한 권리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시 전화가 끊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다시 연결될 동안 저희는 이메일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전화가 다시 연결됐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중입니다. 잠시 후에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상담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인데, 네, 이 세입자분이 퇴거하고 1년 7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좀 전화를 현재 임차인과 전에 세입자를 좀 착각을 하셔서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네네. 85세라. 네, 잠깐 좀 착각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또 계기로 삼아가지고 주장하는 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의 목적으로 실거주를 이제 주장하면서 자기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에 1년만 실거주하다가 재임대를 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나머지 월세 차액 곱하기 12개월치를 청구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는 정말로 그러지 않고 그쪽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자기가 이렇게 좀 이사를 좀 하고 싶은데 날짜를 맞추려면 계약 만료일보다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편하게 알아보라고. 그게 끝이에요. 네네.
근데 뭐 지금 주장하면서 낸 게 확정일자 월세계약서,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전화 걸었던 거 캡처한 거, 확정일자 부여현황,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 각하된 거, 그거를 이제 술장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반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그 네. 조정기일을 낸 게 네. 강제로 조정해달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다. 지금 임대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거의 증거로 자기가 그 정신과 의무기록지 학원 증명서 하나를 딱 낸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증상으로 이제 분류된 거에 뭐 이렇게 쭉 쓴 거에 2년 만에 집주인이 다시 나가라고 이렇게 했다. 그거랑 뭐 나머지 그 직장 상사가 자기 괴롭힌다. 그거 한 7가지.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백신 맞고서 몸이 뭐 안 좋다. 근데 그걸 해놔가지고 그 항우울제랑 불안제 그 28일치 처방받은 건데 심한 우울 상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다. 이게 증거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카카오톡 캡처해서 보낸 게 본부장님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라네요. 그러니까 그 본부장님이 계약 기간은 끝.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한 달, 2달 있다가 바쁘시죠? 근데 본부장님 대답 없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뭐 있는 거 그거 하나로 캡처한 내용이 또 한 달 있다 잘 지내셔요? 뭐 다사다난하네요. 안부 인사요. 그러니까 그 본부장이란 분이 그러게 끝. 근데 그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제가 불안한 게 이거를 제가 봐도 이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저도 네이버에 많이 찾아봤는데 그 뭐 정황 증거로 네, 진짜 상담자님 괜히 저 그러겠냐 이렇게. 네. 네, 그 상담님 저는 그 오늘 그 상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시간상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네. 지금 주장이 조금 이제 종전 임차인과 조금 상반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요구를 하지 않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없어요. 계약 해지 통보하고 나갔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원래 그 자신의 청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종전 임차인이 먼저 입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는 그 직장 상사와 의 대화 중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 뭐 이런 한 이제 지금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 어머니이신 임대인한테 어떤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좀 어렵고 네. 하나 이제 정황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렇죠. 간접적인 증거는 네. 될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청구가 기본적인 그 손해배상의 하나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이 먼저 그것을 정확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 뭐 자기가 편한 지인에게 또 뭐 잘 아는 지인에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실제로 임대인이신 어머니한테 계약갱신 그 청구를 했는지는 입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지금 그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졌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그 의무기록지에 증상으로 구분되긴 했지만 10가지 뭐 괴롭힌다, 직장 상사가 뭐 자기가 뭐 너무 뭐 잠을 못 잔다, 뭐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네. 안 잔다. 거기에 또 2년 만에 뭐 집주인이 다시 나가라고 그랬다. 그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이제 일방적인 하나의 이제 진술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청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의무가 있는 자한테 네. 법률적인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네. 본인이 지금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한테 지금 집주인이 저한테 나가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그 하나의 그냥 그 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의사분께서 뭐 진료 기록지 하나 받아 적으셨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만으로 좀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것으로 너무 청구 자체가 인정된다고 조금 생각하시는 것은 좀 걱정이 좀 먼저 하시는 것이 좀 없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네. 지금 조정 절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 안 하기로 해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네, 변론기일날 나오질 않았어요. 변론기일에 뭐 변호사도 안 나왔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2번 출석을 하지 않으면 2회 출석을 네. 하지 않으면 원고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을 법원에다가 네.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은 네. 취하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소송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 이게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갔는데 저한테 어떤 변론기회도 안 주고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하철역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게 쌍불이 뭐냐 했더니 쌍방 불출석으로 나 출석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 보통은 이제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네. 당사자가 2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네. 일방이라도 피고라도 만약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게 되면 네. 이 소송은 취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적극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 제가 지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요거를 그냥 제가 변론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재판장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저희 보통 그 재판 실무대로 진행을 하신 것이고요. 네. 2회 쌍불 처리가 되면은 이제 원고 소취하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오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쌍불로 나는 게 나은 거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주장을 해서 판결로 받는 게 그게 나을까요? 물론 이제 취하된 소송은 이제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네. 변론이 종결되지 이후에 취하를 하면은 다시 제소할 수 없지만 네. 변론 종결 이전에 소취하가 되면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실무적으로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들에게도 기본적으로 그냥 재판장께서 변호사님 피고 쪽 변호사님 출석하셨는데 쌍불 처리하실 거죠? 라고 보통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은 원고 쪽에서 다음 한 번만 더 안 나오면 취하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통 처리를 하고 다음 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피고 변호사가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제가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석을 그렇게 해서 쌍불 처리를 해서 원고의 소를 취하시키도록 하는 것이 간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변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판장께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 원고에게 조금 더 출석하신 원고에게 결과적으로 원고가 뭔가 부당한 점이 있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제기한 것이 그 소송인데 그것을 진술할 기회를 추가적으로 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원고 쪽에서 보통 출석을 하지 않으면 2회 출석 쌍불 처리를 해서 소송 취하로 간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전혀 사무실 막 걱정하실 전화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 넣겠다 그러고 막 그랬고 이거 뭐 변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쌍불로 처리해버렸다고. 네. 나는 변론 하고 싶어서 갔는데. 네, 그래서 뭐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러면은
그 1년만 거주를 하시고 이후에 다시 맞아요. 재임대를 주신 것인가요? 맞아요. 그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재임대를 한 조건이 그 전 종전 임대인과 월세 또는 보증금 면에서 상당히 좀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까? 월세 차익이 있냐는 거죠? 네, 기존 임차인보다 새로운 임차인한테 뭔가 금액을 더 인상을 한 사실이 있나요? 네, 네. 그 1억에 110만 원이었는데 네. 1억에 이제 190만 원으로 네. 네, 올렸어요. 그 시세에 맞게 올리긴 했죠. 네. 보통 이제 저도 뭐 관련 소송을 몇 번 해봤는데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임대인이 어떤 질병의 사정으로 실제로 거주를 갖다가 하다가 네.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아예 종전 임차인이 나가고 실거주를 하려고 했다가 그 사이에 어떤 병환이 생겨서 거주를 못하게 된 경우 그런 것들을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사건 해본 적이 있는데 예. 보통 이제 법원에서는 실제로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방해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다가 사실상 그것이 허위 사실이었는지 이것을 이제 판단한 기준으로 네. 그 전후에 임대차 관련된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가 좀 증액됐는지 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많이 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은 좀 상당히 인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점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불리한 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당초에 청구의 그 원인이 되는 계약갱신 요구 자체가 사실은 원고 쪽에서 지금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소송 면에서 현재는 일단은 유리하시다고 제가 조금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한 점들 아마 고려를 해서 네. 보통 원고 쪽에서 이제 청구를 하기 전에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 여러 이제 법률 상담을 받고서는 보통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알고서는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좀 그런데 그분이 명문대 법대에 나와서 사실 준비하다가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좀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당장 지금 걱정하실 것은 아니고 실체적인 내용 기본적으로 종전 임차인이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그거 자체가 아직 입증이 안 됐고 두 번째 절차적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전 임차인 즉 원고가 보이는 어떤 불출석이나 이런 그 태도를 보면 원고 자체가 이 청구권 자체 이 사건을 실제로 승소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마 따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네. 다음 재판에 한번 다시 출석을 하시고 그때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시면 이 쌍방 불출석으로 다시 한번 재판장에서 처리를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고는 당초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서 그리고 다음 기일에 출석을 하셔서 원고가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바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다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음 재판 한번 또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그때 조금 더 법률적인 어떤 조언이나 법률 그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음 길에 출석을 하셔서 진행 사항을 한번 더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현 상태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자를 또 그럴 거는 없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원고의 그 소송 진행 그 과정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궁금한 점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렇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지켜야 하는 실거주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네.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더라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기간 내에 임대인이 지금 다른 사유가 생겨서 거주를 갖다 계속 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2년간 계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도 기본적으로 2년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거주를 옮기게 되면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마 절차적으로 지금 쌍방 불출석이라는 것을 이미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자가 2번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손은 이제 취하되는 것으로 보고, 피고가 그런 경우에 출석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소추와 간주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기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이력도 없는 분이 악의적인 문의글을 남겼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문의글을 내리고 또 다른 문의글을 올렸는데 그마저도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했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연락을 하라고 답변을 남겼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에 이용했던 광고 대행사 담당자가 범인이었습니다. 해당 문의글과 관련된 증거 자료와 본인 잘못을 자백하는 카톡 내용까지 가지고 있는데, 개인 및 회사를 상대로 고소 및 공정위 신고가 가능할까요? 합의를 한다면 적당한 합의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곧 매출로 직결이 되는 만큼 악의적인 글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상담자께서 이 광고 대행사 담당자와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하신 대로 지금 어떤 질문이나 이런 사용기가 우리 판매자분의 어떤 사회적 평가, 또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내용에 네. 따라서는 우리의 정통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경제 및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및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전에 이용했던 그 광고 대행사가 기본적으로 맡았던 그 하나의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지금 부정경제방지법에 의해서 또 처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인 경우에는 부정경제방지법에 따라
법원에 금지 행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정위 신고가 가능한지도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네, 공정거래위에서는 이제 불공정 행위를 거래 행위를 일단 금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다든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한다는 하거나 또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는 공정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공정위 신고하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가요? 네, 공정위에서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손해액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입증하기가 다소 좀 쉽지가 어렵죠. 않은데 네. 쉽지가 않고 우리 지금 상담자분의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 아마 여기서 이제 합의금 갖다 저희가 직접 제가 말씀드리기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절차적인 것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법 제115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제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 즉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봐서 자유재량에 의해서 법관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소된 매출액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감소한 매출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좀 불가능하시다면 추정 손해액을 한번 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만약 대행사 직원이 이렇게 악의적인 문의글 작성처럼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매출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부정경쟁 방지법 에 의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또 이것은 불법행위에도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송 과정에서 참 어려운 점이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갖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불법행위 또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로 직접적으로 감소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점들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들은 다소 좀 입증이 쉽지가 않은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연의 경우와 달리 고객이 경험한 내용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나 문의글 등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네, 다소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더라도 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좀 가장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험을 공개하고 또 타인에게 그것을 알려줄 목적으로 그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까지는 이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이제 허위 사실을 고지를 하고 또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영업행위를 방해할 목적인 것이 분명하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이런 문구도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허위 사실을 작성을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네. 있는데 네. 그것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 만약에 거짓, 즉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가중 요건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명예훼손은 두 가지 사실을 적시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있는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차이가 있지만 그것에 따른 처벌 규정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훨씬 높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 경우 밝혀지면 처벌이 훨씬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뭐 배달앱 리뷰와 관련한 그런 이슈가 뉴스에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악의적인 리뷰, 문의글 등으로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어떤 판매자나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것에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반박하시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죠. 네. 추가적인 계속 어떤 악의적인 내용이 올라올 것을 좀 걱정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통상적인 어떤 범위에서는 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넘어서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나아가서는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이제 공갈에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시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허위사실 언론이나 유튜브에 공개하겠다 혹은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갖다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방심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아예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도 피해지만 향후에 더 이상 피해가 또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정위에 우선 지금 신고를 하시고 또 그것이 영업방해에 해당된다면 그것을 금지하는 법적인 청구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한 지 17년 차로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바람을 피우다 저에게 발각됐는데요. 그 내연녀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은 걸 들켰습니다.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곤란이와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후에도 병원을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 상간녀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저보고 스토킹, 주거침입이라고 오히려 협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가게를 차리는데 투자까지 해줬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저와의 기념일에도 그 여자와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건 이혼 시 남편이 여자에게 투자한 돈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 금액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막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확실하게 남편의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사유들을 봐서 이미 이제 지금 그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누군지를 이미 확실히 네네. 특정을 하고 계시고 네. 또 휴대전화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견했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 관련된 증거도 충분히 확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남편분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남편이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실제로 현재 그 배우자가 집에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어떤 그 부정행위를 갖다 벌이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주거 침입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판례는 과거 판례고 2022년에 지금 변경이 됐는데요. 네. 외부인이 그 공동 주거자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즉 이 케이스에서는 남편의 승낙을 받아서 만약에 들어왔고 그때 배우자가 실제로 이제 없는 상태였다면 그것이 그 부재 중인 그 배우자의 어떤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라는 것은 어떤 그 주거의 그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자체를 깬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된 원인으로 해서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이제 사실관계들을 주거침입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상담자가 상간녀 집에 찾아갔더니 상간녀가 뭐 스토킹이다, 주거침입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토킹, 주거침입 그 차이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이제 사생활의 어떤 평온을 이제 깨는 것이고, 스토킹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연락, 또 방문, 전화 이런 등 행위를 통해서 불안감 및 그 공포감을 네. 유발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어떤 주거의 평온이 보호법이라고 보면은 그 스토킹 그 처벌법은 불안감 또 공포심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이제 주거의 평온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스토킹은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의한 그 불안감, 공포감으로부터 안전을 갖다가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상담자분께서 이 불륜 상대방의 그 어떤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먼저 뭐 그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되지는 않겠죠. 적극적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고지를 했더니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달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도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는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같은 죄인데 그때부터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불쾌하시더라도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했다면 거기서는 일단은 나오셔서 다른 법률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처벌을 좀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대가 나가라고 한 그 표현이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토대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대방이 특정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 확실한 증거를 좀 확보를 하셨다 그러면 분명히 그 상간자에 대해서 유죄라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혼동하시는 것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재산도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이 무엇인지 또 그 공동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유책성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로 하더라도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유책은 유책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로 판단하시면 되고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특정하셔서 그 공동재산을 누구의 기여로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 과정을 보시고 판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상간녀에게 가게를 차리는데 투자까지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 남편분이. 그러면서 상간녀에게 3억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 3억 원은 재산 분할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3억 원은 부부 공동재산은 지출이 됐겠죠. 네. 그런데 지출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한 재산 중에서도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계가 없는 지출은 실제로 원래 당초의 명의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지금처럼 이 배우자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그 불륜 상대방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라든지 혹은 뭐 도박이라든지 전혀 이 부부 공동생활과는 관계없는 그런 지출을 했다라면 그것은 실제 지출을 해서 소비가 됐더라도 여전히 그 명의자에게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갖다가 평가하는 경우 남편분이 여전히 지급한 3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남편분이 분리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비즈니스 관계다, 그냥 투자한 것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네.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제가 상담자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증거를 잡고 그 부분이 불륜 행위자라고 지금 인정이 된다면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인정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그 유책성을 갖다 입증을 하시면 배우자께서 그 남편분께서 그것을 뭐 투자금이다 이렇게 주장하셔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혼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특별히 그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께서 동의하지 않으신 그 3억 원은 남편이 현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재산시 그 분할 시에도 불리한 것이 없으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소송을 좀 제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